기록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4시가 되어서요. 이제 한철현 4월 원래 발표회를 진행 하려고 합니다. 2022년 5월 한철원 원래 발표, 4월이군요. 4월 원래 발표는 이병태 선생님께서 맡아주시기로 하셨고요. 같이 이 토론으로는 전홍훈 선생님께서 시간을 좀 내주셨습니다. 제목은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저희 그래도 제가 올해부터 다시 이제 한철현 학술 1부장 원래 발표하는데 전임 회장님께서 계속 나와줘 주셨는데 현임 회장님께서도 계속 나와주시고 계십니다. 인사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원래 발표할 때는 회장 인사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우리 학술부장이 주재하시는 거니까 학술부장 인사하시고 시작하면 됩니다. 예. 얼굴 보면 반가운 거지. 예. 예. 그래도 요게 이제 나중에 저기 올라가거든요. 영상이요. 그래가지고 회장님 오시면 꼭 제가 그냥 인사를 꼭 청해서 듣도록 그 콜로키움의 주도자는 학술부장이시니까 예. 선생님 인사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5월 달에는 제가 그냥 인사만 하고 그래요. 넘기겠습니다. 예. 아직 좀 더 아마 오실 것 같긴 한데요. 예. 그 먼저 발표자 선생님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예. 아니, 그 홍보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밖에 안 들어오냐고. 2월 달에는 많이 왔는데 이번 달에 안 온 거 보니까 발표자 문제인데 보니까. 아니, 그 내 문제를 박민철 선생이 좀 커버를 실드를 해줘야 쳐주기로 했는데 전혀 실드를 안 쳐줬네. 아니, 그 가족들이라도 좀 들어오라고 했어야지. 금요일 오후가 별로 안 좋나? 사람들이 바쁜가? 제 불찰입니다. 정말 빨리 박민철 선생 저 식구들한테 전화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전홍훈 선생님 토론으로 시간 제가 모셨는데 제가 전화 또 따로 못 드렸습니다. 전홍훈 선생님 인사 말씀. 안녕하세요. 예, 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재현 선생님 오셨네요. 네. 사실 이 아이고, 논평은 반갑습니다. 이재현 선생님이 논평을 맡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았는데 어째 저한테 왔습니까? 누가 논평 맡아요? 이 논평을 제가 맡게 됐는데요. 아, 이재현 선생님이 원래 내가 무슨, 아니 제가 그 얘기를 들은 게 벌써 한 20년 된 것 같은데요, 뭐. 이제 뭐 어쨌든 제가 맡긴 했으니까 이따가 재현님이 좀 추가로 보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한철의 원래 발표가 조금 송구스럽지만 부익부 빈익비 인 것 같습니다. 많이 오셨을 때는 진짜 한 20분 정도까지 오시는데요. 오늘은 예, 그 제가 제 개인기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안 오셔가지고 아쉽지만 그래도 한 4명 왔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도 오늘은 지금 8분 계시니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바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표 주제는 바로 그 발표자께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발표자께서는 원고 파일 있으시면 하나 지금 올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 네. 파일. 혹시 토론자 선생님께서도 토론문이 따로 있으시면 이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페이지 정도 쓰긴 썼는데요. 완성된 형태가 아니라서 제가 구두로 전달 드리죠. 예. 네. 제가 이제 요거는 다운받아 놓고요. 그 오시는 참여자가 계속 늘어날 때마다 제가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께서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발표만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발표자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표문 공유해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스킵해서 읽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지금 우리 그 한철련 그 현대철학분과에서 지금 출판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글꼭지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이전에 발표했던 논문들을 이렇게 재정리한 수준입니다. 지금 그 원래 발표에 급히 맞추느라고 그냥 대충만 다듬어서 글이 완성된 형태는 아니고요. 이제 제목은 그냥 그 가제로 한국 현대 사상사와 개벽 를 해놓고 이제 야래와 이도나하고 김기전을 중심으로 그 사상사나
그 개벽의 어떤 경향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했던 거고요. 네, 중간중간 그 공유된 걸 읽으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첫 절에서 그 하려고 하는 얘기는요. 그 개벽이라고 하는 잡지가 그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어쨌든 그 천도교를 기반으로 간행이 돼서 그 일정한 이제 종교적 기반이나 종교적 지향 이런 게 그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 같지만 실제로 이제 개벽을 그 연구하신 분들은 그 다 느끼겠지만 뭐 그런 종교적인 특색이 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그 잡다한 기사들이 그 수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문학 작품도 있고 그다음에 뭐 사상이나 뭐 이론을 소개하는 것도 있고 또 세계 정세 분석하는 거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뉴스 이런 것들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그 수록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인제 그 이따가 뭐 다시 이야기는 하겠지만 인제 김기전이나 이런 사람들 그 글을 보면은 그 성리학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흔히 그 사학 쪽에서는 그 탈전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탈유학이나 탈전통 기조가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는 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병태 선생님 죄송한데 예. 화면 조금 키워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요 정도면 될까요? 네.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개벽의 인제 간행 기조에 대해서 인제 "탈유학이나 탈전통 기초가 뚜렷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실제로는 그 이것도 인제 몇몇 기사나 몇몇 글들을 봤을 때 이런 개성들이 드러나는 거지 그 개벽의 간행 기조는 이렇게 이리적으로 그 정의 내리기가 굉장히 힘들게 돼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 그 어떤 그 특정한 그 사상적으로 이렇게 정의하기 힘든 그 잡다한 기조들이 인제 동시에 나기 때문에 그럼 인제 개벽을 그 한국 사상사에서 논의할 때 어떻게 정의해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상당히 그 난감해지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인제 지향조차도 그 공통성이 없었던 건 아니고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어쨌든 뭐 강점기 때 발행된 잡지고 그 계몽 잡지였기 때문에 그 해방적 지향 같은 거는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근데 해방적 지향이 공통적으로 드러난다는 그 공통성 외에는 그 어떤 이렇게 하나로 규정할 수 있는 그 공통된 기조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런 그 뭐라 그럴까요? 이 공통성을 지니지 않는 이런 그 이 기사의 논조라고 하는 게 그 잡다하고 그 서로 이렇게 분열적이고 대립적인 이런 그 이 입장들이 그 난립하는 것이 그 어떤 의미에서는 그 개벽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한국 사상사 전체의 특징하고도 맞물린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을 그 갖고 있는 거고요. 그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개벽에 인제 수록된 직접적인 글의 내용 그러니까 텍스트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인제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 텍스트의 내용 자체만 들여다봤을 때는 그 '이 사람들이 그 했던 생각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 지점들이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또 했습니다. 이제 그게 어떤 얘기냐면 그 텍스트를 소개할 때도 그 텍스트를 그 선별하고 또 그 용어를 선택하고 번역을 하는 이런 그 형식적인 그 이 틀 속에도 이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비가시적이지만 어쨌든 담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요. 만약에 인제 그 텍스트의 내용 자체만 그 거기에만 이제 국한한다면 사실은 그 개벽도 그렇고 이 그 강점기의 그 대부분의 인제 지식인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이 전통을 버리고 그냥 서구를 이렇게 단순하게 그 수용하고 소개했던 그 인물로 돼 버리거든요. 근데 인제 그렇게 실제로 그 사람들의 생각이 그러했는지는 그 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단순히 그 사람들이 정말 기계적으로 그 외국 서구의 이론들을 이렇게 소개만 했던 역할을 그 했다고 보기는 힘든데 만약에 텍스트에만 국한하면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제가 인제 좀 아까 이야기했던 그 텍스트의 어떤 이면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취했던 형식, 용어 이런 그 좀 주변적인 그 조건들까지 고려하면 이 사람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 서구 이론에 대해서 재전유를 했다. 그러니까 창조적인 어떤 재사유를 했다는 사실이 이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몇 개로 이제 우리 그 현대철학분과에서는 이미 다 했던 얘기인데요. 그 이렇게 몇 개 이제 이 개벽의 기사들을 이렇게 유형을 보면, 그러니까 텍스트 이외에 어떤 형식적이고 주변적인 조건을 통해서 이제 자기 생각을 담아낸다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유형들을 취하냐면, 어, 그 번역이나 텍스트의 선별 자체가 이제 의도를 담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번역한 거는 아니고요. 그 어떤 번역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이론을 소개할 것인가를 취사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그 여기 2번까지 합쳐서 이야기한다면 그런 것들을 그 번역해서 소개할 때 그 번역어를 선택한다든가 용어를 선택할 때 이제 이 사람들의 의도가 일정하게 담겼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사실 이제 이런 얘기는 그 좀 구체적인 그 전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만 소개를 하면, 그 박영희가 이제 카렐 차펙의 로봇 RUR 이걸 이제 소개할 때 그 로봇이라는 말을 인조 노동자로 옮기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게 이제 일본에서 먼저 소개가 돼요. 이 카렐 차펙의 로봇, 이 카렐 차펙의 로봇이 그 카렐 차펙이 이제 로봇이란 단어를 만든 사람으로 유명하거든요. 이게 1920년인데 불과 한 4, 5년 만에 이제 개벽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소개가 되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 로봇이란 말을 예컨대 뭐 인조인간이라든가 뭐 이런 다른 용어를 선택해서 번역을 하는데, 그 박영희는 특이하게 일본 사람들과는 달리 이제 인조 노동자 이런 식으로 옮기거든요. 그러면 이 번역어를 선택했던 그 이 이면에는 이제 박영희가 사회주의자였다든가 아니면 사회주의적인 지향을 갖고 그 강점기 조선의 변화를 꿈꿨다든가 하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이면들이 이제 드러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여기는 지금 뒤쪽에다가 그 정말 김기전 얘기할 때 넣으려고 넣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개념 여기 나오네요. 그러니까 김기전이 이제 국내에서 그 니체를 최초로 소개했던 인물로도 유명한데요. 그 보면은 이 개념 정의 같은 걸 좀 바꿔요. 그러니까 초인이라든가 뭐 힘이라든가 이런 개념들을 그 말하자면은 이제 강점기 조선의 억압적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목적과 연동시켜서 해석을 하거든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니체 철학과는 다른 형태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편취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인 텍스트의 내용 이외에 이런 그 번역물의 취사 선택 그리고 용어의 선택 이런 걸 보면 이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이 드러내는 증거들이 텍스트의 직접적인 내용 이외에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이 개념이나 이론을 그냥 완전히 자기화해서 사용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도나가 이제 개벽의 그 포이어바 철학을 소개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그 기사를 보면은 아예 그 포이어바의 철학을 사람성주의 혹은 뭐 사람성 철학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 번역 자체나 그 이 수용 자체를 뭐 가령 이제 포이어바의 철학은 그 오늘날 그 철학계에서는 그냥 인간학적 유물론이니 인간적 유물론이니 이런 식의 정의를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포이어바는 뭐 키워드를 잡는다면은 휴머니즘이나 아니면은 유물론이나 이런 키워드로 잡힐 만한 이론을 제시했던 사람인데, 이도나는 아예 이걸 그냥 사람성주의, 사람성 철학 이런 식의 용어로 계속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포이어바의 철학이나 내용을 잘 몰랐다기보다는 의도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자꾸 구사하면서 그 재해석을 하고 또 그런 재해석을 통해서 이 동학이나 이제 천도교의 주장하고 주장 속에다가 포이어바의 이론을 이렇게 인입시키려고 하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그 서구 철학을 변형하는 이런 케이스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그 말하자면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적 전통의,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서구 이론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적 기반을 활용해서 이제 그 상당히 좀 수준 높은 재해석을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들도 나타납니다. 여기는 지금 뭐 여기 위에 보면 이제 황희돈이나 한용운
그 제가 이제 분석했던 글들은 저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물론이라든가 이런 걸 그 해석하는 글들을 그 따로 개벽에서 뽑아가지고 그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요. 이 황희도는 그 보성고등학교 한문 선생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이제 그 서경덕에 대해서 서술을 하면서 이제 서경덕을 그 말하자면 조선의 뭐 자연과학 분야에서 굉장히 그 활약을 많이 했던 사람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서경덕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하학적 기반 이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활용하고 하면서 이 말하자면 이제 그 서구 이론들을 그 받아들이고 또 그런 자기가 이렇게 해석한 서구 이론을 통해서 또 전통 철학자를 재해석하고 하는 이 활발한 재해석들이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들도 그 많다는 겁니다. 한용우는 뭐 그 불교, 정말 유물론을 또 그 불교하고 이렇게 합치하는 그런 이론으로 또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개벽이 보여주는 이런 그 이 다양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 서구 이론을 받아들이면서 그 드러냈던 어떤 사유의 어떤 모험들 이런 게 그 보이지 않게 이제 그 당시 그 강점기 조선에서 나타났던 한국 사상사의 특징을 그잘 압축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 개벽을 이제 주도했던 인물 가운데 이제 제일 인상적인 두 인물이 그 야뢰 이도나하고 그 소춘 김기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인물들이 각기 그 개벽에서 그 어떤 사상사적인 특징을 보였는지를 간단하게 이 뒤에는 이제 저술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몇 개만 이야기를 해보면요. 특히 이제 이도나는 그 독립저서를 남긴 인물이잖아요. 이 신인철학이라고 하는 그 책을 남긴 걸로 유명한데요. 그리고 옛날에 그 우리 한국 현대철학에서 이걸 어쨌든 다 같이 읽었고요. 근데 이거 보면은 그 특이한 거는 이도나가 그 동학이라는 이름을 이 책에서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학 혹은 뭐 천도교 이런 이름들이 그 신인철학이라는 책 속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일 자주 등장하는 용어는 요 수은주의라는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은주의라는 말을 그 쓸 뿐이지 그 동학, 천도교 이런 말들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 이미 이제 이도나가 그 상당히 다양한 서구 이론들을 접하면서 그 이렇게 주의자가 붙는 것이 그 말하자면 이제 서구 이론들의 그 네이밍이라는 것을 이제 파악하고 그 의도적으로 이 수은주의라는 말을 뭐 사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실제로 이 주의라고 하는 이 주의자가 붙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 서술도 따로 이도나가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런 이제 그 수은주의라고 하는 이런 지속적인 명명이라고 하는 건 그 동학이나 천도교 혹은 이제 그 최수은의 사상을 그 일정하게 종교나 그 일반적인 사회운동 이상으로 고양시키고 확장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그 지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 말하자면 이제 세계화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그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도나는 그 어쨌든 이런 그 서구 사상과 전통 사상의 통합이라든가 아니면은 서구 사상을 그 이 탁월하게 이렇게 재해석하는 분야에서는 그 아마 이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상당히 그 탁월한 천재성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이렇게 이 사람 책이나 글을 읽으면 내용들이 굉장히 좀 황당하고 무리한 경우들도 많은데 이상하게 읽다 보면 빠져들어가는 그럴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기 보면 뭐 인간이 인간격에 참여하는 생활에는 생명의 약동을 일으키는 주의가 있어야 한다. 그 주의라는 이름 자체를 굉장히 중시한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무튼 뭐 이 그 이도나는 아마 뭐 개벽뿐만이 아니라 그 당대의 다른 그 강점기 사상가들이나 이론가들하고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좀 돋보일 정도로 그 뭐라고 그럴까요? 서구 이론을 이렇게 자기화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앞서갔던 인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 이제 친일 행적 때문에 그 상당히 이제 평가절하되고 있긴 한데요. 그런 그 이 실천적인 행적을 제외한다면 그 상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 제가 이 작성한 글의 대주제랑은 크게 뭐 관련성은 없는데요.
이 사람이 너무 앞서간 나머지 보였던 좀 편향 중에 하나는 그 오히려 이제 이 사람이 서구 그 동학이나 천도교 혹은 최순의 그 사상을 세계화하거나 혹은 그 주의화하려고 하면서 그 잃어버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예컨대 그 이제 제가 이 동학 같은 것을 보면서 동학의 원전을 보면서 그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 동학이나 뭐 최시영 같은 경우가 특히 그런데요. 그 사용했던 용어 자체들이 그 이 비학제적인 일상적 용어들을 사용한다는 점이었거든요. 하늘, 땅, 뭐 사람, 몸, 밥, 젖 이런 그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들을 그 재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학제적인 그런 그 굴레가 아니더라도 그 굉장히 평이한 언어로 그 말하자면은 그 뭐 우주하고 인간을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사유 체계나 뭐 삶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요 동학이 가지고 있는 힘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거꾸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도나가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악영향 내지는 퇴행 같은 걸 보여줬다는 아쉬움도 있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쨌든 그 신인 철학 보면은 굉장히 많은 서양 철학자들이 등장하거든요. 그 우리가 그 철학사나 이런 서양 철학사 공부할 때 등장했던 거의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다 등장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일상어를 중심으로 그 특이하게 그 재구성되어 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던 그 동학이 지닌 개성 같은 게 많이 이제 퇴색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이 서구 이론을 재전유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앞서갔던 이론가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사람은 이제 김기전인데요. 김기전은 그 상당히 많은 글을 씁니다. 그래서 이도나는 뭐 신인 철학이라든가 이제 개벽에 수록된 글들이 전부지만 아마 총량으로 봤을 때는 이도나를 아마 압도하는 분량의 글을 썼던 게 이 김기전입니다. 김기전은 그 전집이 따로 나와 있는데 그 상당히 두꺼운 책으로 지금 세 권이 그 간행이 돼 있거든요. 그 거의 모든 그 이도나 저 김기전이 그 뭐 살아생전에 썼던 거의 대부분의 글들이 그 세 권의 책에 집약이 되어 있는데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그 뭐라 그럴까요? 서양 이론도 많이 소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재해석도 많이 하고 했던 그런 그 창조적인 그 서구 이론의 수용이라고 할까요? 이런 측면들을 많이 드러냈는데 이 사람의 경우에도 역시 그 직접적인 그 이 사람이 선택했던 뭐 번역문이나 이런 글들보다도 그 여러 글들을 이렇게 비교해서 봐야만 드러나는 그 이렇게 좀 주변부적인 증거들에 주목해야 이 사람이 그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서구 이론을 그냥 기계적으로 수용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재해석하려고 했구나라는 게 드러나는 측면들이 이 사람도 역시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 뭐 상세한 내용들은 그래도 이제 이 사람이 지닌 뭐 뭐라 그럴까요? 이 글의 개성 같은 거 좀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 사람은 특이하게 그러니까 그 왜 지금 현대의 그 학제적 이론가들도 그렇고 이 당대의 뭐 이론가들도 그렇지만 그 독자한테 글을 잘 맞추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자기가 아는 것을 자기의 문체로 그냥 그 써내려가는 게 일반적인데 이 김 기자는 글쓰기 부분에서 좀 특이한 게 자기가 어떤 잡지에 누구를 대상으로 글을 쓰는지를 상당히 명확하게 인식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조선 농민의 글을 쓸 때, 그리고 또 부인이라고 하는 잡지에 글을 쓸 때, 신여성의 글을 쓸 때, 그리고 어린이 잡지에 글을 쓸 때 다 문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상당히 그 유연한 글쓰기 뭐 전범 이런 걸 보여주는 사람이고요. 어린이에 썼던 글 보면은 정말 막 옛날 할아버지가 옛날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쉽게 글을 쓰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 사람을 볼 때 또 특이했던 거는 아까 제가 그 초두에 잠깐 소개를 해드렸던 것처럼 그, 그 몇몇 이렇게 파편적인 그 개벽 초창기의 그 글들을 보면은 이 상당히 그 반전통적인 그런 특징을 많이 드러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그 위인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편찬하고 또 자기가 그 조선의 위인에 대해서 서술을 할 때 보면은 대부분은 그 퇴계라든가 이율곡이라든가 뭐 신사임당이라든가
이런 그 성리학의 외연 안에 있는 인물들을 그 조선의 위인으로 선택해요.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은 어쨌든 칼전통을 부르짖으면서도 동시에 다시 그 가장 위급하고 긴급한 그런 순간에는 다시 이 성리학의 외연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특이한 그 뭐 사상사적인 운동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도 그 상당히 좀 제가 볼 땐 사상사적으로 주목해야 될 인물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 공통적으로 그 이도나나 이제 김기전이 보여주는 것은 이 서구 사상을 기계적으로 이 소개하고 번역하는 게 아니라 그 구석구석 찾아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용어, 그다음 이 사람들의 문체, 이런 주변부적인 증거들에 주목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서구 이론을 그 자기화하려고 하고 재전유하려고 했다는 점들이 그 잘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결론부에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 그 서구 이론들을 그 접할 때 이걸 이제 재전유할 수 있는 조건이 뭘까 이런 걸 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었는데요. 재전유는 그러니까 자기화하고 막 달리 해석하고 하는 이런 그 재전유라고 하는 현상은 그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목적이 강할 때, 가령 이제 뭐 강점기 조선이었으니까 뭐 조선의 해방이라든가 이런 실천적 목적이 굉장히 강할 때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 특정한 뭐 진리값을 지닌 이론이나 주장을 말하자면 경강부회하는 이런 현상들을 보일 수 있죠. 이 사람들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것만은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러니까 너무 이 이론적인 기반이 없으면 서구 이론이라고 하더라도 이 제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거니와 말하자면 이제 재전유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그 이전에 말하자면 이제 좀 이 기반이 있어야 사전에 이제 준비된 기반이 있어야만 그런 재전유들을 시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이제 재해석할 수 있다고 보는 건데요. 그 전통이 저는 이제 아무래도 그 성리학적인 그런 기반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이 지점이 뭐 어떻게 보면 향후에 또 저한테 이제 주어진 굉장히 장기적인 과제인데요. 그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 서구 이론이나 이제 열강들의 뭐 사유 이런 것들을 그 받아들인 나라는 많잖아요. 근데 그런 여러 이제 조선하고 비교할 만한 비교군들 중에서 그 조선이 지니는 그 차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서구 이론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그 어떤 지적 기반이라든가 지적 전통이 굉장히 강하고 그 완결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이게 저는 좀 큰 차이점이라고 봐요. 이도나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이 기본적인 그 유학의 이 초보적인 저술들은 다 읽은 것으로 기록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인 철학이라든가 이런 주요 저술들을 보면은 이 가끔 이제 인용할 때 보면은 그런 한서 같은 것들,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읽었던 유학과 관련된 책들을 인용을 자주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이도나도 이 유학에 대한 뭐랄까 이야기는 거의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유학적인 세례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집니다. 책을 보면. 그리고 이제 김 기자는 뭐예요? 이 개벽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글들, 다른 어떤 잡지들에 수록된 글들에서 자기 이제 유년기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요. 그 유년기에 자기가 한 15 이렇게 청소년기까지 그러니까 한 5살부터 한 10년 이상을 서당에서 유학 공부를 했다고 이제 고백을 하거든요. 고백이라기보다는 그런 수혜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더 20세가 넘어서 장성한 뒤에 이제 고향에 자기 다니던 서당에도 가보고 뭐 이런 수혜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김기전도 유학적인 세례를 받았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이 특이한 재전유 같은 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기반은 이 우리 사상사에서 이제 이전의 어떤 전통들이 보이지 않게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고 작동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 사상사 특히 이제 이 한국 현대 사상사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항상 주목해야 되는 게 이전에 이제 성리학적 전통이 그냥 무너지고 이 경성제국대학 설립 이후에 이제 서구 수용이 본격화됐다. 이렇게 아주 단순화시키면 그렇게 바라보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렇게 단순화시켜서는 사실 한국 사상사의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그 이전의 지적 전통이 완결적인 상태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나라들의 경우엔 그 대부분 서구 수용의 강렬한 지향들이 나타나거든요. 그 일본도 뭐 어쨌든 뭐 그 메이지 유신 전후해서 그 사무라이 계급들이 이제 유학자화되고 그 서구 이론들을 받아들일 때 유학자들이 맹활약을 한 기록들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게 조선만큼 보편적으로 그리고 또 관습적으로 그리고 또 일상 속에 하고 들어있는 어떤 전통으로 자리 잡은 것은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선의 그 한국 사상사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는 그 이전에 존재했던 그 완결적인 지적 전통이 어떻게 작동했는가 그 흔적들을 찾아내고 또 그걸 통해서 이 한국 사상사가 지닌 뭐 정체성이랄지 개성이랄지 특이성 같은 거를 그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네, 아무튼 뭐 대체로 이런 얘기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공유 중지할까요? 그 발표 뒷부분은 더 안 하실 건가요? 뭐 여기 뭐 할 게 없는데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갑자기더라고. 발표해 주신 이병태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바로 이어서 전홍원 선생님 토론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논평을 맡은 전호건입니다. 소개가 필요 없네요. 다 아는 분이라서. 예, 글을 오늘 11시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5시간 됐나요? 제가 두 번째로 늦게 받은 글입니다. 첫 번째로 늦게 받은 글은 여기 계신 박정하 선생님이 옛날에 발표 직전에 주셔갖고 예, 기록을 아무도 못 깰 것 같은데 조금 아쉽네요. 5시간 전에 주셔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다 읽어보고 예, 대신에 이제 이거 읽고 나서 나름대로 이제 뭐 정리를 하고 뭐 통찰을 발휘해서 이렇게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메모로 쫙 쓰는 걸 보면 당시 식민지 지식인들의 글만큼이나 혼란스러워 보여요. 그러니까 혼란스럽기만 하고 그 정도 깊이에는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대체로 읽어가면서 인상적인 대목이 나오면 제 견해를 좀 붙이고 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이야기하는 그런 정도로 논평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주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글을 읽으면서 깨달았는데요. 사실 우리 한철련은 뭐 서양 철학, 동양 철학, 뭐 서양 철학 중에서도 뭐 칸트니, 헤겔이니 뭐 그리스 고전이니 뭐 마르크스니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동양 철학도 뭐 성리학이니 양명학이니 뭐 다양한데 도가 철학도 있고 뭐 다양한데 한철련의 모든 연구자들이 한데 모일 수 있는 그 철학적 시공간이 있다면 바로 이 한국 근현대가 아닐까 싶어서 이제 그렇게 모이지 않으면 이제 돌파가 안 되는 시기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뭐 그동안 쭉 그런 작업이 있어 왔습니다. 그 2000년 이전에도 그런 작업을 해왔고 2002년에도 뭐그 학전 연구과제를 통해서 그때 김재현 선생님이 연구 책임자로 계시면서 그 철학원전 번역과 우리 근대 이 얘기할 때도 비슷한 주제들을 다루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 근현대 사상분과가 그런 역할을 지금 끊이지 않고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좀 뜻깊은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글을 읽고 나서 저런 생각이 일단 들더라고요. 난 너무 게으르게 살았구나. 이게 이제 사실은 뭐 이병태 선생은 잘 알겠지만 그게 원래 제 삶의 목표인데 이건 좀 반성하는 차원에서 이거를 읽어보니까 좀 반성이 되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야, 이 게으르고 살고 있구나 하면 참 흐뭇했는데
오늘만은 이거를 읽고 나서 참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이도나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뜻밖이에요. 김기전이 아니라 이도나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양반은 뭐 그 일찌감치 친일로 돌아섰죠. 그러니까 1937년부터 친일 행위를 노골적으로 했으니까 다른 뭐 최남선이나 뭐 서정주처럼 40년 이후에 친일한 게 아니라 훨씬 더 빨리, 그 당시 3년이면 굉장히 그 시간 차이가 크죠. 그래서 이제 변절했다고 뭐 비난을 받고 그 때문에 철학사에서 잊혀지다시피 한 지성사였어요. 그랬는데 뭐 나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는 변절조차 못하겠구나. 뭐 절이 있어야 변절이 되잖아요. 이제 여기 뭐 이병태 선생님 표현 인용을 했지만 아마 이걸 이도나식 용어로 바꾸면 인간격 주의 뭐 이런 게 되겠죠. 인간으로 인간격에 참여하는 생활에는 생명의 약동을 일으키는 주의가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도나가 얘기를 했는데 적어도 이도나는 그런 주의, 인간격 이게 바로 인간의 조건이라고 본 거죠. 그런 점에서 뭐 굉장히 충격적으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라면 이도나를 어떻게 살려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살려야 죽이죠. 서정주는 살렸으니까 죽일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이도나는 우리가 살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죽이지도 못하는 거죠. 뭐. 그런 굉장히 놀라운 내용들이 기술이 되어 있어서 그런 반성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제가 이도나 텍스트를 직접 읽어보면서 한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이글 속에 그거는 보완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글 자체로 완성이 되려면 이도나와 김기전의 그 대표적인 논술들이 여기 인용이 돼야 되겠죠. 저는 이제 처음에 논문으로 생각하고 분량을 보니까 뭐 120매가 넘던데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두 개로 나눠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개백을 앞에 놓고 이도나 놓고 또 김기전 놓고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그러니까 이도나 연구와 김기전 연구를 따로따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 제안은 철회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에 연구했던 것을 요약한 것이기도 하고 그럼 거기에서는 이제 다 다루어지고 있었겠죠. 그리고 책으로 출판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라면 이런 식으로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근현대라는 우리 지성사에서 전환기, 혼란기 또 유례가 없던 일제 식민지 강점기 이 시기가 사실은 뭐 그 이전에 철학사에서 보는 이 혼란기에서 우리가 금맥을 캤던 것처럼 그 정도 가치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새삼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뭐 이병태 선생은 이제 개백을 중심으로 야르 이도나 그리고 소춘 김기전 이 두 인물을 조명한 것이고요. 그런데 기존의 연구와는 상당히 다른 수준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연구는 뭐 그냥 뭐 사회주의자네, 뭐 민족주의자네,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한 다음에 단순하게 뭐 서구 사유를 소개하거나 뭐 수용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늘 걸핏하면 듣는 얘기가 그렇잖아요. 뭐 동아시아의 어떤 철학자가 서구의 사유를 받아들여서 어떻게 이해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한철련에 있는 전공자들이 그거 잘못 본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냉소하던 이야기하던 걸 수십 년 해왔는데 이 글에 따르면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적합지 않고 그걸 단순히 그 몰이에다 이런 식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통적 그 지적 전통에 기반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재전유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게 이제 좀 더 정밀하게 갖추어지면 우리 철학사를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부는 이제 분명히 단순히 이론을 소개하고 수용하는 게 아니라 개념적 이론적으로
바꾼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이도나 이도나가 아니라 이도나가 그랬죠. 이도나 같은 경우에는 서구 이론을 수용해서 서구 이론을 이해한 상태에서 동학을 서구적 이론으로 전환해서 이해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주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벽에 나타난 걸 대략 4가지로 분류를 했더라고요. 이건 뭐 앞서 이병태 선생도 발표를 하면서 이 4가지 유형을 얘기했으니까 제가 반복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상당히 충격적으로 봤던 게 그 카렐 차펙 로봇 RUR 저 번역도 돼 있더라고요. 그 찾아보니까 저걸 인조 노동자로 옮겼다는 건 처음 들었는데 저건 뭐 저 단어 하나만 보고도 저걸 번역한 박영희가 어떤 지적 기반과 또 지향을 갖고 있었는가 이게 딱 보이는 거죠. 저건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4가지로 분류한 것 중에서 이도나가 그 포열바를 전통적 용어 성자를 넣어서 그렇게 번역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단순히 번역의 미숙함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걸 개념을 재정의한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건 뭐 좀 제 생각을 좀 넓혀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의동과 한용운 같은 경우에 황의동 서경동 연구 관련 걸 뭐 이런 것들은 저도 제가 뭐 당연히 처음 들어보는 거죠. 관심이 갑니다. 어쨌든 이게 이 시기에 활동한 이 지식인들이 그 전통적 사유에 대해서 상당한 조예를 갖고 있고 심지어 김기정 같은 경우에는 그걸 뭐 이병태 선생은 분열적 양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결정적 순간에는 성리학 이론에 의지하는 그런 분열적 상황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시기에는 분열이 안 되면 정상이 아닌 거죠. 네. 그 뭐 이런 시기에 그냥 편안하게 잘 살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그게 미친 거죠. 분열이 되어야 이제 정상인 건데 바로 그 지점에서 그 분열이 어떻게 통합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타개가 가능한지 이런 거요. 그런 점에서 이도나와 김기전은 상당히 대조적인 인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도나는 그 분열을 치유한다든지 통합한다든지 하는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엔 한 발 물러선 게 아니라 자신 삶 전체를 뒤집어 버려서 친일로 간 것 아닌가. 그래서 제 생각에 이병태 선생이 저 이도나의 한계를 지목하면서 서구의 이론을 근거로 뭐 동학이나 천도교로 불리던 걸 수훈주의로 환원해서 어떤 지성을 고양시키는 방식으로 이론화를 했는데 그게 놀랍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동학이 가지고 있던 생활의 고유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실되면서 오히려 퇴행한 지점도 있다. 그런 성취의 이면에 그런 퇴행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과 결국에는 이제 변절하고만 친일 행위를 하게 된 것과 어떤 모종의 정신적 그 연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혹시 말이죠. 이를테면 뭐 우리가 뭐 서정주 같은 경우에는 친일 행위가 드러나기 이전에 쓴 자화상이라는 시를 보면 이 사람이 결국 친일로 우리가 알고 하는 얘기죠. 나중에 이제 다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는 절대자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거에. 그러고 보면 이제 그 애비는 종이었다 뭐 이래 나온 게 민족 모순은 덮고 개거 모습만 드러내면서 오히려 일제에 호응하는 그런 식의 길을 갈 수 있는 논리가 거기에 보인다 이런 식으로 나오듯이 이도나가 그런 식으로 자신의 삶을 뒤엎는 그런 실마리가 우리의 사유를 서구 이론으로 포장하면서 내재되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그 실마리도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벽이라는 잡지가 저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식민지 시기의 그 혼란상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뭐 당연한 듯이 알고 있는데 개벽이라는 잡지 안에 그야말로 막 종교에 기반한 뭐 유토피아론이나 무슨 사회주의나 무슨 온갖 뭐 아나키스트 뭐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막 뒤섞여서 막 경쟁하고 뭐 온갖 뭐 무장투쟁이니 뭐 비폭력이니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뒤섞여 있다. 이건 뭐 저도 그런 식으로 바라본 적은 없었는데 이 기회에 알게 되어서 다시 봐야 되겠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개벽 잡지나 뭐 이런 것들을 구해서 보고 뭐 그랬던 게 2002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뭐 춘추전국지도 같은 그런 양상이 개벽이라는 잡지 안에서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알았다면 우리가 뭐 누가 정현이 되든 주의가 되든 집대성을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뭐 선배들의 그 정신사를 온전히 복용 그 뭐 완전히 잃어버린 고리처럼 됐는데 그걸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예, 그리고 결국 뭐 그 따로 질문이라고 할 만한 건 없네요. 그 이도나가 가졌던 그 한계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부정하겠다는 걸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것. 그리고 또 이제 김기전이 전통과 새로운 세계 사이에서 분열 양상을 보이는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개인적으로는 치유하고 사회적으로 통합을 해 나가는가 그 방향이 보인다면 한번 연구를 해서 보완을 하면 어떨까 하는 것. 그리고 글쓰기는 참 이채롭네요. 저게 요점이라면 마땅히 저렇게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독자를 염두에 두고 이제 글을 써야 되니까요. 근데 뭐 저 당시에 저런 식으로 썼다고 하니까 그 문체를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뭐 근데 어린이를 대상으로 글을 쓸 때는 뭐 할아버지가 옛날 이야기 해주듯이 썼다. 아니 저 시대에 저게 어디 가능합니까? 네.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게 니라 뭐 이거잖아요.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 글을 읽어보니까 이도나와 김기전, 뭐 김기전은 전자가 특이해서 특히 기억이 남았는데 이름이 오늘처럼 크게 느껴진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논평이라기보다는 읽은 감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 얘기 계속 잘 정리를 해주신 전홍원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뭐 임명태 선생님, 전홍원 선생님의 이 그 질문 겸 소감 겸 질문에 대한 답변 있으시면 조금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니 뭐 답변이라기보다도요. 그러니까 이 하면서 우리가 뭐 사상사 공부하면서 다들 그런 그 생각들을 많이 했지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강점기를 통해서 그 이전의 지적 전통이 이제 소멸되고 그 이후에 지적 전통으로 대체되는 그 대체된 이후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대학을 통해서 보통 그 서구 이론이 그 원전 그대로 그냥 뭐 재전유된다기보다도 이제 그 수용 자체가 급급했던 게 우리 그 학문사잖아요. 특히 뭐 우리 다 철학을 공부했지만 철학을 공부할 때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거두절미하고 그 서양 철학자들을 소개받는 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들의 학습 과정이었었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 이제 너무 그 오래 머무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그 강점기 때 처음 이제 서구 이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받아들였던 사람들의 이 머릿속이 상당히 좀 그 궁금해지면서 이제 동시에 그 철학에서 할 일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그 유학이라든가 이런 그 종래의 어떤 지적 전통이 그
이제 어떤 영향력을 지니고 존속하고 있었을까? 이게 이제 많이 궁금해지죠. 그런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기록이나 뭐 글로 남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한테 유학이 어떤 영향을 줬는지. 김 기자는 어쨌든 그 시골에서 뭐 10년 동안 서당을 다녔다는데 그 서당이 얼마나 분포돼 있었는지 뭐 이런 거 이제 그 전에 왜 우리 진보성 선생이랑 얘기하면서 그 송찬섭 선생님이 전에 그 서당 추적한 적이 있었잖아요. 서당의 개수. 이런 작업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증거로 남는 건 이제 또 그런 거밖에 나왔습니다. 없으니까. 책으로도 표현했어요. 예. 그런 작업들을 좀 그 우리도 연동해서 그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아마 여기 그 아마 70년대 후반 학번도 70년대 학번도 계시고 80년대 학번도 계시지만 제 기억에는 80년대까지만 해도 그 동네 곳곳에 이 서당들 다 있었던 걸로 내가 기억하거든요. 그 동네마다 그 선생님들이 계셔가지고 가면은 그냥 대충 이렇게 그 경학 공부할 수 있었던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이제 최근에는 거의 다 이제 없어진 것 같고요. 상당히 그런 그 지적 전통이 오랫동안 작동했었는데 그게 뭐 기록이나 뭐 이게 증거가 남을 만한 뭐가 없기 때문에 좀 그 상당히 아쉽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뭐 전호곤 선생님 같은 분들이 그 복원 작업이라기보다도 추적 작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무튼 뭐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은 질문을 조금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선생님들 계실까요? 아니면 또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말머리를 전해주실 전 회장 연우 교수님께서 마이크를 갑자기 켜셨는데요. 네. 제가 잘 모르지만 이 분야에 요즘 좀 관심을 좀 갖고 오늘 딱 반드시 꼭 들어와야 되겠다. 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던 것이 지금 이병재 선생님을 위시한 그 분과 한국 근현대 분과인가 하고요. 우리 이제 소위 여기 지금 김재현 선생님도 계시지만 이제 복덕방 분과라고 있어요. 그 한철에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들이 짝방 분과라고. 네네네 이렇게 막 그런 이제 분과 아무튼 있는데 거기에 연구 분야가 약간 좀 오버랩돼서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약간의 목표는 좀 다른데 제가 이제 최근에 지난 3월, 2월인가요? 첫 번째 김모 선생님 그 발표할 때 동학에 대해서 듣고 굉장히 좀 감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감명을 받았다는 것은 제가 무식해서 그런 탓도 있는데 거두절미하고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아까 그 전호근 선생님도 논평에서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이 이제 전통 사상 말하자면 뭐 유학이라든지 이런 공부를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 두 분 이도나 김기전 선생님 잘 모르지만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아주 원초적인 내지는 초보적인 질문은 뭐냐면 이분들이 제가 얼핏 듣기로 이도나 선생은 일본에 대한 유학 경험이 조금 있었나 싶고 김기전 선생 여기 막 그 블로그 찾아보니까 그런 경험이 없는데 막 무슨 뭐 이병태 선생님이 막 이거 연구했다 막 이거 나오더라고요 블로그에 바로. 그래서 제 질문을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일단 서양 철학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전통 사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서양 철학에 대한 접근을 했지 않습니까? 접근을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제 번역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번역을 하게 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뭐냐 이거죠. 외국 유학이 일본을 통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그 자료는 어땠는지 그것의 엄밀성이니 뭐 이런 거는 이제 후차적인 문제이고 이거 뭐 틀렸다 어쩌다 이건 낮은 문제이고 이런 어떻게 이런 자료를 접근했는지 결국은 일본어에 대한 중의 번역 이런 정도인지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분들이 좀 주체적으로 이렇게 좀 그 해석을 아까 표현대로 뭔가 재해석하고 재전율했다 이렇게 한다면 제가 오늘 이거 이병재 선생님 원고를 받아가지고 제가 빨리 읽을 시간이 없는데 요점을 어떤 면에서 이 두 분이 또 나름 재전율해서 재해석해서 독특한 면이 전호 선생님이 이제 꼼꼼히 다 논평을 지금 읽었는데 그게 좀 잘 안 들어와서 그래서 제 질문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너무 긴데 두 가지. 이분들이 어떻게 서양 사상을 수용하게 됐을까 그 어떤 배경이랄지 그 텍스트가 중의적인
일본어의 어떤 그런 것이냐, 그리고 그 번역의 뭐 수준을 제가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그냥 번역가로 남은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철학자이고 굉장히 사상가적인 측면이 있다면 어떤 측면을 뭐 다 말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측면을 이병태 선생님이 봤을 때 좀 굉장히 좀 새롭다, 참신하다, 내지는 또 뭐 개벽 그 잡지에도 이렇고 그런 어떤 주체적인 나름대로의 어떤 해석의 측면을 보신 게 어떤 건지 이병태 선생님 해석 이런 걸 좀 듣고 싶습니다. 김재현 선생님은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우리 그 현대철학분과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게 그 주된 그 수입의 경로는 역시나 이제 일본 그 책들이고요. 일본 그거는 이도나 연구는 이제 국내에서 연구자가 별로 없는데요. 저기 서울대 국사학과의 허수 선생이 그 이도나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그다음에 일본에 가서도 또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허수 선생 글이라든가 아니면은 손유경 선생이었나? 아무튼 그 양반도 이런 그 일본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서양 사상의 수입 경로에 대한 연구 논문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논문들을 봐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가 확인한 것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은 그 다른 사람들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이 이도나 선생이나 그 김기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본 책을 통해서 그 번역을 하거나 소개를 했던 걸로 그 알려져 있어요. 거기 정말 허수 선생 쓴 글 보면은 그 뭐 8대 사상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본에서 굉장히 그 공전의 히트를 쳤던 1920년대 히트를 쳤던 그런 그 개론서들이 있는데요. 그 개론서들에 등장하는 뭐 여덟 명의 인물 뭐 루소도 있고 뭐 니체도 있고 이런데 이제 그걸 한 편씩 한 편씩 번역을 해서 개벽을 통해서 이제 소개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일본을 통한 그 간접 수입이 그 서구 이론을 수용했던 경로로 보이고요. 두 분 다 뭐 일본어야 이제 능통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대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용은 하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뭐 그 당시 이제 일본은 그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제 번역 조서라든가 뭐 동경제대가 만들어진 뒤엔 더 했겠지만 번역은 뭐 어마어마하게 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거의 뭐 일생을 걸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책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20세기 초반에 번역이 다 되거든요. 근데 그중에 이제 다 번역할 수도 있었겠지만 상당히 풍부한 원전들이 있어서 다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그 이 사람들이 이제 번역했던 거는 어떤 형태든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의 어떤 해방적 지향이나 이런 걸로 전용을 할 수 있거나 이제 그런 가치가 있는 경우에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번역을 하긴 하지만 그리고 또 서양 사상들을 소개하긴 하지만 아무거나 하지는 않았고요. 또 번역할 때도 용어라든가 이런 걸 잘 들여다보면 그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이제 그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제가 그냥 그 상상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개벽은 또 유명한 게 이제 검열을 많이 당한 거로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특정한 간행 그 월에는 그냥 전권이 다 몰수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탄압이나 이 그 저 뭐라 그럴까요? 검열을 굉장히 심하게 받은 잡지거든요. 근데 그 검열 대상에 올랐던 그 기사 목록들을 보면은 약간 뜬금없는 것들도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뭐 마르크스를 다룬다든가 뭐 제국주의를 비판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당연히 검열의 대상이 되겠지만 별로 그렇게 검열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검열이 됐던 글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검열을 하는 사람들도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 게 마치 제가 그 개벽 기사를 보듯이 아 요거는 원래 이 번역문이어서 별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이 사람들의 의도나 이 사람들의 이 번역문의 선택이나 번역어의 선택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볼 때 검열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 좁은 틈바구니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의 그 재조는 단순한 번역의 경우에도 저는 이제 드러난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도나는 그냥 자신감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라 가차없이 자기가 이해한 내용들을 그냥 글로 써버리거든요. 그래서 뭐 이도나는 그냥 단적으로 어떻게 이 사람이 그 서구 이론을 이 자기화했는지가 책을 보면 그냥 그대로 드러납니다. 근데 김기전 선생은 좀 더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스타일이라 김기전 선생은 다른 글들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번역된 글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전혀 엉뚱한 글. 예컨대 뭐 종교에 대해서 자기가 간단한 글을 정리할 때 이럴 때 보면은 그 기존에 이제 읽었던 그 번역문이나 뭐 자기가 소개했던 글들을 토대로 그 종교에 대한 해석을 자기 나름대로 새롭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그 이
뭐랄까요? 아무튼 뭐 먼지 털듯이 구석구석을 보면 이 사람들이 그래도 서구 이론을 기계적으로 수용한 게 아니라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게 누구한테 물어보거나 뭐 의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봤을 때 이제 나름대로 자기 속에서 그걸 이렇게 좀 자기화하고 재전유하는 과정들이 좀 충분히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 짧게 한 가지만 그래서 예, 궁금한 거. 보통 보면은 우리의 근대 용어들이 학술 용어들이 특히 일본어의 번역이다. 예를 들면 뭐 단적으로 헤겔이라든지 이런 정신현상학 이런 번역을 보면 일단 중역이 많다라는 걸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이제 초기에 워낙 독일어가 어렵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참조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어떨 때는 모르겠어요. 전원배 선생 이런 분들이 거의 그냥 중역이 독일어를 하셨겠죠. 근데 그게 중역이 되는데 이분들의 경우에 뭐 이도나 선생님 이런 분들 경우에는 일본어를 잘 하셨지만 그걸 그대로 하지 않고 뭔가 좀 독창적으로 자기의 어떤 견해, 의견, 뭐 내지는 사상 이걸 실어서 번역을 하셨다는 그런 거죠. 그냥 일본어에 그냥 번역이 아니고. 아니요. 인제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한계인 게요. 그러니까 일본 글을 번역하면 이미 주요 그 독일어나 뭐 서양 언어들이 이미 한자 번역어화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받아들이죠. 김기전 선생의 경우에는 그렇게 용어를 통한 저항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이도나가 특이한 거죠. 이도나는 정말 뭐 그 기존의 번역어도 다 무시하고 기존의 해석도 다 어떤 의미에서 인제 무시하면서 그 자기식으로 이 명명을 하거든요, 개념들을. 근데 김기전의 경우에는 그렇게 인제 그 용어를 통한 뭐 투쟁이나 전유 이런 것들은 그렇게 강하게 등장하진 않습니다. 적어도 뭐 그 제가 아는 저기 범위 내에서는. 지금 질문하고 관계해서 이게 번역이에요 나오는데요. 예. 그 이도나 선생이 그 일본어 책을 가지고 자기식으로 번역하면서 번역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게 나와요 혹시? 그 약간 좀 그러니까 그 1차 자료에서 이 아 그런 게 좀 아니 있어요? 그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면은 특이하게 이도나 같은 경우에는 번역글은 별로 없고요. 이도나는 어떤 형태로든 그 자기 생각이 많이 들어간 글들을 주로 썼던 것 같아요. 적어도 제가 본 개벽의 이도나 글들은 주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이도나는 번역을 누가 한 걸 봤든 아니면 자기가 뭐 번역을 했든 간에 그걸 보고 1차적으로 어쨌든 자기가 소화를 해서 글을 썼던 그런 특징들이 그렇죠. 있었던 이도나 것 같아요. 나름대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근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도나가 읽은 많은 책들은 다 일본 책이거든요. 다 예. 일본 책이라고. 실제로 일본 철학자, 일본 종교학자, 뭐 그 당시 엄청나게 나왔기 때문에 1920년대, 10년대부터 대정 데모크라시, 1912년 소위 문화주의, 인격주의 해가지고 뭐 예.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료는 일본 자료예요. 그냥 왜냐하면 식민지는 일제니까. 그리고 사실상 영어 자료는 매우 제한돼 있었고 기독교 쪽에 독일어는 책 자체가 들어오기가 힘들었어요. 경성제대 들어와서 도서관에서 독일어 책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한계가 있는 거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이제 그렇게 사람성주의 할 때 이게 이제 일본에서 나온 예를 들면 인간성이라고 번역이 된다 합시다. 한자어로. 그걸 이제 사람성으로 바꾸거나 이렇게 이제 했을 정도다는 거지. 물론 그 이제 그래서 이동환 선생이 갖고 있는 그다음에 한국 현실에 대한 또 천도교라고 하는 천도교를 이제 종교를 근대화한다는 의식이 강하거든요. 이동환 선생. 그래서 이게 번역을 어떻게 하는가, 어떤 용어를 어떻게 바꾸는가 하는 구체적인 자료들에 대한 그 접근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이제 없다면은, 예를 들면, 6.1중에 서유견문에도 자기는 이렇게 번역을 했다, 번역 문제에서 이런 논의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두나 선생에서는 번역 얘기가 안 나오면 이미 그 당시에는 그런 논의가 필요 없었을지도 모르죠. 여하튼, 예, 예. 그래서 1차 자료들이 실제로 1차 자료를 어떻게 읽어내는가, 이거는 많은 경우에 한국 사람, 조선인들이 뭐 독창적인 사회를 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거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2022년에도 하버마스 가져오고 그 아간뱅 가져오고 그걸 조금 응용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어떤 텍스트, 사상 텍스트나 철학 텍스트가 우리 축적된 경험이 반영된 텍스트는 없어요, 실제로. 그때 마찬가지예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제 번역이 제대로 됐다 또는 일본 서적을 어떤 식으로 번안했다 또는 어떤 식으로 전유했다. 이 과정이 또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동하는 그런 점 굉장히 중요한 사상가죠.
이게 홉스 선생이 이도나 연구 책으로 냈단 말이에요. 책으로 내서 저는 이걸 대강 자세히는 못 읽고 대강 봤는데 이 정도 연구는 이제 상당히 깊은 연구죠, 사실은 나름대로. 근데 이제 철학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 연구를 따라가겠는가 사실은 좀 쉽지가 않죠. 근데 이제 사상 부분만 좀 더 이제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그런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 정도로. 그리고 저는 이제 질문할게 하나. 기본적으로 이 전통 사상이라고 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전통 사상이라고 그 다음에 근대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전통과 근대라는 개념 틀을 이것이 뭐 딱 이분법적으로 사실은 분리되는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통 또는 전통적 또는 근대적 전통과 근대라는 개념을 쓴다면 쓴다면 이걸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를 들면 이제 이도나 선생이 기본적으로 천도교라는 전통 종교를 근대적으로 해석한다. 이런 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수용한 서양 철학, 서양 근대 과학, 근대 종교적 이런 걸 끊임없이 가져다가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도나 선생 분명히 근대화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당연히 이때는. 그래서 서양 철학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거를 바라보고 해석할 때는 과연 이 근대화라는 것이 근대적이라는 것이 여전히 유효한가? 아니라면 백낙정 선생처럼 근대의 적응과 근대의 극복이라는 이중 관점을 늘 동시에 사용할 건가? 그러니까 근대 적응과 근대 극복의 이중 과제를 갖고 있다. 이게 백낙청 교수의 핵심적인 주장이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얽혀 있는가는 몰라. 그리고 또 백낙천 쌤은 이 양반이 증산 뭐지 천도교에서 이어지는 증산 사상으로 해서 부인이 그쪽이었고 본인도 이제 이 해석을 해요. 그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백낙천 쌤은 서양 철학, 서양 학문을 많이 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전통과 근대라는 개념 틀이 여전히 유효한가?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초월과 내재 있잖아요. 여전히 문제되거든. 초월과 내재. 이게 우리가 전통 사상을 근대적으로 또는 우리 현대적으로 재해석한다 했을 때 이게 어떤 초월성이라는 종교적 측면이 늘 있고 이규 선생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적이다. 사상적, 근대 사상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 보는지 지금 그 팀에서도 그런 논의를 할 텐데 너무 질문이 많아서 일단 제가 이제 논의거리를 이렇게 한번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질문한 거 이제 말씀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시고 논의를 같이 해나가죠. 저희 뭐 예, 그 이상입니다. 현대철학분과 그 이름 붙일 때도 이제 고민이 많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현대 사상 뭐 이렇게 해야 할 수 될지. 없지 뭐. 예, 그래서 그냥 현대라고 한 건데요. 어쨌든 그 분과 내에서 이제 자주 논의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우리가 이제 모더니티나 혹은 모던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걸 그 역사학에서 하는 그런 모더니티나 모던의 시간 이것에 그것으로부터 좀 분리하자는 게 그 좀 논의가 됐던 것 같아요. 그 제가 볼 때 일치하진 않거든요. 지금 방금 이제 김재현 쌤 말씀하셨을 때도 전통과 뭐 근대를 나눌 때 가령 뭐 이도나는 그 동학이라고 하는 전통 사상을 이제 재해석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철학적 모더니티 개념을 적용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 동학도 그 모던이라고 하는 철학적 그 모더니티의 시간대로 혹은 뭐 이 현상으로 좀 포섭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한테 이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또 뭘로 봐야 할지 아까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 만약에 이제 장기 지속됐던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한다면 지성사회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성리학이나 뭐 유불성 같은 것이 될 거고요. 그에 대한 이제 대안 제시로 이루어졌던 게 그 19세기에 등장했던 동학이나 그 다른 이제 여러 가지 그 도참설들이니까요.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 장기 지속됐던 그 오랜 지적 전통을 이제 말하자면 낡은 것으로 몰아버리고
말 그대로 이제 모데르나스가 어쨌든 새로운 것이니까요. 그런 새로운 것을 선택하고 새로운 것을 취하려고 했던 것으로 나아갔다고 본다면 뭐라고 할까요? 동학도 어떤 의미에서는 전통에 속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땐 모더니티 한국 지성사가 보여주는 모던적 현상에 포함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가 이제 이런 공부를 계속 해나가면서 해야 되는 작업 가운데 하나가 역사적으로 구분된 근대라고 하는 시기 혹은 현대라고 하는 시기에 종속되지 않고 지성사의 운동으로 바라봤을 때 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또 새로운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던 그런 시점, 그리고 또 그런 이 현상 속에서 어떤 일반적 경향들을 찾아내는 게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싶거든요. 아무튼 지금 계속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면서. 우리 지금 이제 뭐 돌아가신 이제 뭐 이규성 선생님 책이 한국 현대 철학사론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처음 그 책 받아들고 한참 그 책 제목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했던 게 제목을 구성하는 모든 용어가 그러니까 론자를 빼고 나면은 전부 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전엔 불가능했던 명명들이잖아요. 한국이라고 하는 이름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 조선을 벗어난 사회에 대한 이름이었고 현대라고 하는 시기 구분도 역시 마찬가지고 철학이라고 하는 이름도 또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분과도 뭐 한국 현대 철학 분과지만 어떤 의미에서 상당한 딜레마를 갖고 있는 이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뭐 모더니티 문제는 아무튼 제일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병태 선생님. 하나는 좀 마이너한 건데 이게 이제 그 앞에 특징은 개벽에 실린 글들의 작업의 특징 4가지로 읽혀지고 소춘의 경우에도 다양하게 적었지만 개벽에 실린 글들이 그 사람의 핵심적인 걸 보여준다 뭐 이런 구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야뢰의 경우에는 사실은 개벽을 주도한 사람이긴 하지만 이병태 선생이 주되게 분석하는 건 개벽에 실린 글이 아니고 신인 철학이라는 저작의 내용이라서 이게 이제 그 절 제목 자체가 야뢰와 소춘의 개벽인데 사실 야뢰의 경우에는 개벽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개벽이라는 잡지에서 공동적으로 했던 작업과 야뢰라는 개인이 개벽 작업을 하지만 주도적인 인물이었지만 독립적인 저작에서 했던 것 사이에는 좀 뭔가 얘기가 좀 성격이 다를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섞여 있어서 그 포인트가 좀 명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래서 만약에 개벽의 잡지의 그 동인들이 했던 작업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현재 글의 야뢰의 논의는 약간 좀 결이 다른 논의가 현재 글에서는 아니면 그 논의를 개벽에 실린 야뢰의 글로 뭔가 입증을 하든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좀 느낌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참 아직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 직접 읽어보질 않았으니까 야뢰에 대한 논의 마지막에 결국에는 이병태 선생님께서는 야뢰의 그 수은주의라는 접근을 고양을 의도했지만 실제로는 퇴행이다라고 두 개가 동시에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퇴행이라는 평가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까지도. 왜냐하면 만일에 결국 그 동학이 갖고 있던 현실적이고 역동적인 어떤 그 민중의 언어를 서양 철학의 언어로 개념화시킴으로써 그 역동성을 없애버렸다는 건 분명히 이해가 되는데 서양의 기독교처럼 히브리 전통의 실제 초기 기독교 역동적인 부분이 그리스 중세에서 아주 개념화되면서 그게 그 기독교의 교리가 되고 기독교의 주류가 되게 됨으로써는 퇴행이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예를 들어 동학의 개념을 야뢰가 서양 철학의 개념으로 개념화시켰다고 해서 동학의 원래 갖고 있던 그 역동적인 차원이 이걸로 대체된 건 아닐 거잖아요. 지금. 따라서 이거 레벨이 달라서 그렇게 따지면 현실적인 운동과 사상에 대한 모든 철학적 개념화는 퇴행이냐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퇴행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진보나 고양이라는 얘기는 지나친 그 야뢰의 주장이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그 역동적인 현실의 차원을
이론과 철학의 차원에서 개념적으로 확장시킨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 없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 경우에 다가 제 그 이병태 선생님 평가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분명하지 않지만 야뢰가 그런 철학적 개념화를 잘했더라도 실제 동학이 가진 생동감을 훼손시켰다라는 주장이 하나 있고, 마지막 단락은 근데 실제로는 그 개념적인 작업에도 문제가 있다. 약간 설명이 분명치는 않지만 뭐 모순도 있고 이래서 그 작업이 잘못된 측면도 있다. 그 두 가지 서술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어느 경우에든 동학의 원래 역동적인 흐름을 폐행시켰다라는 평가는 일단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왜냐하면 원래의 흐름이 그것 때문에 덮여져나 없어진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론적 작업, 이론적인 개념화를 잘했으면 확장이고 잘못했으면 시도는 했지만 실패했다 이렇게는 평가를 주실 것 같은데, 그 퇴행 내지 상실이라는 표현은 좀 아직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직접 안 읽어봐서 그런지. 그래서 이런 제 느낌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을 주시든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게 지금 이 글은 그 전에 썼던 논문들을 막 부분 짜집시한 거라서요. 지금 첫 번째 질문하신 거는 그 충분히 뭐 그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저희 신인 철학을 주로 다루고 있지 개벽 기사를 다루고 있지 않은 걸로 서술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신인 철학에 나와 있는 그 신인 철학이라고 하는 완성된 책이 그냥 갑자기 완성된 건 아니고 그 기존에 이제 개벽에 그 발표했던 이도나의 글이나 여러 가지 글들을 이제 끌어모아서 종합한 책에 해당되거든요. 물론 뭐 상당 부분은 그 새로 그 집어넣은 것이지만요. 그래서 그런 걸로 아직 지금 서술이 그 환원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뭐 그 복잡한 문제긴 한데요.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주관적인 느낌입니다. 그 동학이 지니는 차별성은 아까도 제가 얼핏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유학과 같은 그 학제적이고 그다음에 학문 권력을 갖고 있었던 그런 그 틀로부터 벗어나서 당연히 또 그들이 사용했던 중심적인 개념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오히려 이제 자유로워지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굉장히 그 일상적인 용어들을 선택해서 그 학제적 경로가 아니더라도 대중들로 하여금 말 그대로 이제 도를 깨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그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동학일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 이 학문 권력에 의해서 떠받들어졌던 그런 개념들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이제 동학이 훨씬 더 이런 전파력을 지니게 되고 또 역사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발휘했다고 보는 건데, 그 이도나가 그 서구 철학화함으로써 이 서구 철학적인 개념들로 바꾸면서 나타났던 증상이 물론 그 이 유학으로 그러니까 이 전통으로의 퇴행은 아니지만 그 동학일 수 있었던 그런 차별성을 이제 어떻게 보면 서구 쪽으로 돌리면서 그 옛날로 돌아가는 방식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퇴행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돼 버리면 그 완전히 서구 철학, 그러니까 철학의 한 분파 말 그대로 이제 수운주의가 돼 버렸으니까 철학에서 다루어야 되는 그 상당히 뭐 복잡한 이론일 수는 있지만 이전에 동학이 가지고 있었던 힘이나 정체성으로부터는 많이 좀 멀어지는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동학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 이병태 선생 글에는 학문의 언어 및 지평에서 벗어나 있었음에도 강력한 교화의 힘을 발휘했다 이렇게 적고 있는데, 거꾸로 학문의 언어와 지평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민중들한테 강력한 교화의 힘을 발휘했을 수 있으니까 전선이 좀 달라지는 거 아니냐. 이도나는 그 전선을 다르게 바꾸려는 게 아니고 이 전문 철학 내지 그 이 철학적 개념화의 전선에서도 동학을 수운주의라는 버전으로 제시해서 이 전선에서도 그 동학이 가진 역동성을 이 언어에서 뭔가 좀 싸우려고 했던 뭐 그런 좀 좋게 봐줄 수 없나 싶어가지고 제가 네. 퇴행이라는 그런 말에 대해서 아니 의문을 그 가진 거예요. 회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동화의 기질이나 이 사람의 성향으로 봤을 때 내가 비록 뭐 먹물은 아니지만
그 먹물들에게 내가 서 있는 이런 지적 기반, 이 동학이라고 하는 것을 너네들이 공부하고 있는 뭐 서구 이론이나 복잡한 철학 책에 못지않은 것으로 제시할 수 있고, 너네들이 오히려 공부해야만 하는 그런 이론의 형태로 제시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나 뭐 그런 의도 같은 것도 전 있었다고 봅니다. 사실 그 책은 보면은 그 기존의 인제 평범한 동학도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론가들이 봐야 '아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구나.' 알 수 있는 책이지. 그런 뭐 도전 같은 것, 도전의 어떤 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 사람은 워낙 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저도 그 점은 저 이병태 선생님 서술을 읽으면서 위화감이 전혀 없이 읽었거든요. 왜 그런데 박정환 선생님처럼 그런 의문을 못 가졌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뭔가 이 수은주의라는 용어를 쓰면서 그 서구 보편주의에 맞추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종의 뭐 자기 그 신념을 갖고 투항하는 듯한 느낌도 좀 들고, 그건 좀 과한 표현이겠습니다만, 뭐 비슷한 예가 잘 떠오르지 않는데, 이를테면 뭐 저 한의학을 두고 양희가 자꾸 그 뭐 과학이 아니라고 비난을 하니까 한의학의 과학화 뭐 이런 주장이 나와서 뭐 여러 기관이 설립되고 그랬거든요. 그럼 과학화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뭐 봤더니 전부 이제 뭐 계량 도구를 바꾸고 뭐 수치도 이 서구식으로 하고 뭐 진단 방식도 뭐 초음파 진단이 어쩌고 뭐 이렇게 기계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한의학은 없어진 거죠, 그냥. 그러니까 뭐 없어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뭐 그런 방식으로 느낌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금방 이 문제 혹시 제가 볼 땐 사실은 이게 이제 천도교라는 동학은 뭐 동학도 뭐 종교적인 외피를 띄었다. 약간 그렇지만 국민운동이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거기에 사상이 들어갔지만 동학은 이제 말하자면 국민운동으로 시작돼 가지고 사상성이나 종교적 해석이 여러 가지인데 일단 완전히 동학군이 전멸되잖아요. 완전히 일제에서 소탕된단 말이에요. 이미 일본이 1900년대 들어와서 개입되고 1905년이면 완전히 일본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나머지 모든 금기를 시키고 억압을 할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게 뭐겠느냐 했기 때문에 결국은 종교 형태로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상에서 종교로 왜 바뀌었냐 했을 때 천도교로 바꾼 게 이제 손병희가 1905년에 보니까 이게 천도교로 창립해서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존립할 수 있는 종교적 조직으로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봤던 거죠, 이제. 그러면서 어쨌든 이제 기독교니 이런 서방의 온갖 게 이제 주로 들어왔기 때문에 뭔가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근대적 종교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이 인내천이 나오고 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걸 보다 이론적으로 좀 더 이렇게 발전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야례가 아니냐. 야례도 이미 동학에도 관계됐었고 그 현실적인 구체적인 맥락에서 보자면은 그걸 태행이라고 볼 수 있는, 저도 이제 약간 그랬는데 사실은 뭐 구체적인 민중들이 쓰는 용어를 사용해서 생활 속에서 그 장이 있는가 하면 이게 약간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면은 용어도 바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 여전히 1차적인 생활 언어는 썼겠죠. 일반 농민들이나 이런 사원에서는 그 용어는 썼을 것이고, 천도교라는 조직 형태에서 종교적 조직 형태에서 필요로 하는 뭔가 체계를 갖추는 과정에서 이제 이 사람이 누구야 이도나가 나름대로 한 게 아닌가. 그랬을 때 이거를 퇴행으로 볼 수 있겠는가. 과연 그랬을 때 저도 아까 그 의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회장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단순히 퇴행으로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구체적인 맥락이, 그러니까 추상 수준이 높은 이론적 용어들이 상층부에 있고 하층부는 1차적인 그냥 그대로 쓰던 동학 교대로 쓰던 그대로 용어들이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는.
생활 세계 속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근대라고 할 때, 근대 서양 문명을 받을 때 근대적 문명은 대부분 그냥 물질적인 차원에서 제도가 바뀌고 교통이 바뀌면 민중이 느끼지만 나머지 사상적인 거는 지식인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지식인들의 개념들은 약간 추상화된다고. 다. 그러니까 이게 층이 그러니까 추상성이 높은 개념적인 차원의 층이 있고 그것이 아래로 내려갔을 경우는 생활 속에 쓰이는 그런 용어도 있다는 거지. 이게 꼭 분리되거나 뭐가 이제 발전해서 퇴행이 된다고는 볼 수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에서 매우 구체적인 맥락이 필요하니까. 네. 네. 서양 같으면 아주 심플하게 도식을 잡으면 이제 faith, 신앙이라는 게 실체잖아요. 역동적이고. 그러면 그게 차후에 그걸 정당화하면서 신학이 성립되잖아요. 어떤 종교건. 그때 신앙을 유지하면서 신앙을 또 보양시키면서 신학이 성립되는 것은 대행일 수 없는데 신앙이 성립되면서 신앙을 이 그렇지, 신학에 재단시키게 신학이 신앙을 재단하게 되면 이제 퇴행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떤 관계인지 실제로 동학 그 야뢰가 얘기한 수은주의의 그 재구성 내용이 실제 동학의 그 이 생동적인 역동적인 믿음과 비교해 봤을 때 이제 전홍원 선생님 얘기처럼 그걸 왜곡시키고 서구화시키고 이런 요소가 정말 강한 건지 아니면은 그걸 이제 다른 지금 김재현 선생님 말씀처럼 다른 언어로 추상화시키는 작업의 요소가 더 강한 건지가 조금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판단이 되면 퇴행이냐 아니냐 이런 가치 판단에 대한 학문적 가치 판단이 더 명확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부분에서 제 근래 쓴 글이 있어가지고 막 입이 간질간질한데요. 저는 조용히 있겠습니다. 예, 박미철 선생님도 말씀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찬희 선생님도 질문 예, 하실 게 그래서 있으신 것 같으니까. 그럼 제가 그 아까 지금 이제 박정환 선생님하고 김재현 선생님 던지신 질문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론일 수도 있겠는데 저는 예, 예. 평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은요, 그 개벽 자체만 보면 20년 창간이 되고 26년 폐간이 되는 그 6년의 시간 속에서 이도나만 놓고 봤을 때 이도나 초창기의 문설은 전통에 대한 비판이거든요. 그러니까 동학 식민지 조선에서의 동학이라고 하는 위상을 만들어가는 동학 천독이라고 하는 위상, 그러니까 민족 종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표현하면서 전통에 대한 비판을 하고요. 중간에 이제 23년, 24년 들어오면서 사회주의와 논쟁도 하고 사회주의적 시각도 받아들여요. 인간의 평등이 중요하고 종교에서는 이런 평등의식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의식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26년, 27년 갈 때쯤이면 동학 천도교는 사회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았다. 이제 정교 본연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표명을 하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이 이제 사람성, 그 다음에 뭐 수훈주의 이런 식으로 논설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민족 종교로서의 천도교와 천도교의 위상을 그 야뢰는 그 식민지가 심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계속 종교적으로 침잠해 간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 갖고 있었던 사회적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그 희미해지기 시작하면서 그 식민지 시계 속에서 굉장히 이제 조금 옅어져가는 그 글들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27년 정도 되면 굉장한 사회주의자들에게 적대의식이 있고 물론 이제 동학 천주교 당 안에서 논쟁이 굉장히 심하게 했어요. 심하게 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고 하지만 결국 그런 시점이 지나서 33년, 34년, 31년 이제 뭐 만주사변부터 시작해가지고 37년 전홍 선생님 말씀하셨던 37년이 대표적으로 이제 중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확실히 이제 그 변화가 일어나는데 사실 그 변화는 20년 후반부터 종교로 침잠했던 식민지 현실을 더 이상 주목하지 않고 동학천도교가 그 종교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파고들면서 다양한 교리들을 그 뭐 사람성, 수훈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당연스럽게 저는 퇴행의 경로로 갔다라고 보는 편이었습니다. 예, 그런 말씀을 조금 그 뭐 예, 의견하고 그 이창희 선생님께서 질문하셨던 거는 직접 그 야레와 소춘 철학에서 얘기해 주시죠. 예. 네, 제 질문은 그냥 요 그대로 한국 철학사나 서구 철학사와 다른 야레와 소춘만의 고유성이나 새로운 이론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혹시 있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개벽지 전체에 뭐 다른
분들한테도 뭐가 나타나는 게 있는지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아까 박민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뭐 퇴행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좀 약간 예를 들어서 뭐 진화론을 발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진화론은 종의 다양성의 적응이고 다양화의 과정이 퇴행호 발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그건 좀 저는 좀 다른 생각이 드네요. 그 예, 퇴행이라는 표현이 일파만파인데요. 그 지금 사실은 예, 그 뭡니까 그 개벽지의 성격은 매우 종합적인 성격을 가졌었고 개벽지를 통해서 이제 사회주의 사상도 본격적으로 소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논쟁이 일어나고 그 논쟁은 이제 천도교만이 아니라 기독교에서도 그렇고 1920년대 막수주의가 들어온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천도교 내부에서도 젊은 층은 좀 더 막수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편이고 반면에 이제 그좀 구세대는 좀 안 그런 편이 이런 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일본의 입장에서는 일본 제국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검열을 하냐 하면 막수주의를 그냥 적절하게 이제 허용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운동과 직접 관계되거나 민족 억압으로 되거나 좀 더 파워 이렇게 이거를 적절히 조정하는 과정이 있어요. 항상 우리가 식민지 시대를 볼 때 검열과 통제라는 면을 항상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뭐 막수주의는 사회주의는 뭐 진보적이고 그 다음에 뭐 이 천도교의 구세대 이제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뭐 변절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거는 퇴행적이다. 이렇게 보는 건 나는 좀 곤란하지 않나 싶어요. 그 당시에 매우 구체적인 정세와 맥락 속에서 발화를 하는 거 아니에요? 발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식민지 내부의 공론장이 형성되는데 기본적으로 식민지 내부의 공론장은 일제가 깔아놓은 공론장이에요. 기본적으로. 일제의 감시가 끊임없이 개입하는 공론장이라고. 그랬을 때 어떤 종류의 논의들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그래서 아까 박민 선생님이 그 얘기한 뭐 단적으로 퇴행이라고 본다. 그러면은 이제 사회주의가 이제 30년대 이렇게 검열에 의해서 이제 공개적인 논의가 안 된다. 그랬을 때 그러면 천도교 종교 조직은 그냥 종교 속에서만 빠져갔느냐? 과연 그렇게만은 볼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워낙 우리 사회가 이게 식민 시대 그 단계에 따라서 변하니까 일제 정책이 확실하게 변하고 또 3.1운동만 해도 천도교 역할이 중요하고 물론 기독교 역할도 중요하고 이러잖아요. 종교적 외피, 종교적인 이 보호망이 필요했던 거예요. 반드시. 왜 1910년대 이 논의가 활발하지 않냐면 종교뿐이 없거든요. 그때 논의하는 건 별로 조그만 몇 개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게 일제 시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사상을 볼 때 단순히 우리의 관점에서 봐서는 안 되고 진짜 그 시대의 그 맥락을 최대한 정확히 읽고 그래서 상호 이렇게 이제 비교하고 그 당시 효과가 어땠을까 실제로 그런까지 봐야지 제대로 평가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뭐 이게 참 연구가 쉽지 않은 분야라서 사실은 저는 그 퇴행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만 봐야 되느냐. 그러면 그렇게 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서술하겠어요? 그 퇴행해서 천도교는 종교적 자족주의 끝났다?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 안 그래요? 발언을 제가 그럼 수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분법적인 어떤 발전과 진보 또는 뭐 이렇게 딱 단선적으로 무자르시 다르듯이 이렇게 퇴행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로서 그 퇴행이라는 단어 쓴 건 아니었고요. 제가 퇴행이라는 단어 썼던 이유, 그것에 동의한다고 했던 이유는 애초 동학과 천도교회가 가졌던 지향 그리고 초기 사상가들 그 이론가들이 거기에 부여했던 위상은 식민지 변혁이라고 하는 최소한의 지향이라고 저는 봤었거든요. 근데 그 지향이 굉장히 모호해지고 끝내는 마지막에 이제 완전히 변색돼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김지현 선생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식민지 상황을 놓고 봐야 되는데 종교 동학 천도교가 사회적 현상에 너무 큰 관심을 가졌다. 이제 우리는 종교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글은 분명히 썼고요. 비슷하게요. 그게 25년, 26년일 겁니다. 그런데 25년, 26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놓고 보면 24년 경성제자가
설립이 되고 25년 본과생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어떤 사회주의나 사회 변혁 어떤 다양한 이론들이 이제 경성시대라고 하는 그 하나의 그 속에서 나오면서 그것들이 막 이렇게 분위기가 퍼지고 당시 경성에서는 그나마 그 전 시기보다는 조금 더 여유로운 어떤 담론장들이 막 생겨났다고 저는 이제 그 무슨 잡지사에서 본 적이 나거든요. 물론 이제 개병은 26년에 폐간이 됐지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그리고 퇴행이라고 하는 것이 동학천도교 전체의 퇴행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 동학천도교에서 특히 그 그 천도교의 혁신파 중에서도 그 저쪽에 있었던 그 온건파에 있었던 그 이제 소춘이나 야외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이 굉장한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식민지적 그 분열의 모습이 가장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이론가들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예. 예, 제가 충분히 좀 했습니다. 그 제가 퇴행 얘기해가지고 좀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요. 그 퇴행이냐 발전이냐 이렇게 나누는 거 약간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야말로 좀 근대성의 산물이 아닐까. 이념 이렇게 항상 보면은 정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반이 있으면은 그거는 같은 기준에 따라서 같은 테두리 안에서 그게 이제 근대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퇴행이라고 하면은 약퇴행이라는 말 자체는 되게 근대성 테두리 안에서 머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오히려 천도교가 종교적인 방향으로 전했다는 거는 좀 더 좀 탈근대적으로 좀 다양성이라든가 이념 간의 대립이나 이것을 넘어서는 좀 더 그게 더 진보적이고 혁신적이지 저기 좀 정립에 대한 반정립 이런 식으로 그런 쪽으로 하는 건 이분법적으로 하는 건 좀 오히려 그게 퇴행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뭐 퇴행이란 말이 아까도 하던 얘기를 계속하면 일파만파인데요. 그 지금 박민철 선생은 지금 이제 그 막수주의하고 연관해서 그 이야기를 해줬는데 사실은 뭐 그 박정환 선생님 아까 그 이돈화의 그런 이제 개념화 작업에 대해서 퇴행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는 이제 문제 제기를 주셨던 거잖아요. 근데 단순히 이제 이돈화만 그 염두에 뒀던 건 아니고 이제 제 개인적인 어떤 주관적인 어떤 그 판단 이런 게 많이 개입된 건데 이돈화뿐만이 아니고 그 아까 그 김재현 선생님은 이제 종교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정치적인 선택인 거죠. 근데 그 제가 이제 그 전에 염두에 두고 이제 유심히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유학자들 사이에서 그 종교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저뭐 이승희나 뭐 이병헌, 이승희 같은 경우에는 그 유명한 이제 이진상 그 마지막 이제 유학자라고 불리는 그 이진상의 아들인데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그 캉유웨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연동하면서 그 연결되면서 그 대동교 그 박은식 같은 경우에는 대동교 그다음에 이제 그 이병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자교 혹은 뭐 공교운동 이런 걸로 전향하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게 원래 그 유학에는 그 뭐 마테오 리치 이제 천주시리 뭐 이런 거 있지만 그 천주처럼 말하자면 이제 인격화된 주제자로서의 신 이런 게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태도가 깔려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이제 전통 성리학이 가지고 있었던 뭐 장점 중에 하나라고 봤는데 그 오히려 인제 그렇기 때문에 유학자들이 볼 때 그 서양의 기독교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덜 떨어진 종교인 거죠. 근데 그 이 근대로 들어오면서 이제 서구인들이 그 막강한 위력들을 보여주니까 그 막강한 위력이 이제 동시에 항상 종교랑 기독교랑 같이 그 동반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위력의 그 발휘라든가 이런 것들의 비밀을 그 일부 유학자들은 그 서구 기독교에서 찾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체계라든가 아니면 이 주제자를 설정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강력한 그런 신앙에 기반한 그 사회적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구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그 상당히 세련되고 진보에 있었던 이 인격화된 신을 인정하지 않았던 유학이 오히려 거꾸로 그 서구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논리들을 닮아가려고 하고 그런 시도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유학으로 봤을 때도
그 뒷걸음질 치는 양상 중에 하나였거든요. 동시대 유학자들 중에는 그 이제 뭐예요? 그 홍정화 같은 사람들이 이제 천주 개념 그 논박하는 게 있거든요. 그 마테오 리치 그 천주 개념이 잘못됐다고 논박을 할 때 그게 이제 비유로 사용한 개념인데 그걸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그 상정을 해버리면 어떡하냐 이렇게 논박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정상적이던 유학자의 태도였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그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그런 그 이론의 기풍을 가지고 있었던 유학이 그 말 그대로 이제 신학화되고 그 종교화되는 증상들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랑 그다음에 이제 이도나가 원래 이 민중들의 생활의 원리로서 자리 잡고 있었던 동학을 그 이제 학제화시키려고 하고 개념화시키려고 하는 시도 이거랑 이제 오버랩이 이제 제한해서는 되면서 이게 일종의 그 뭔가 아무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거죠. 사실은 지금 이병대 선생 말씀에 따르면 두 개는 방향은 서로 거꾸로인데 하나는 이론적인 걸 저렇게 하는 거, 하나는 이제 실제적인 걸 이론화시킨 방향은 거꾸로라서 박미일 선생님 얘기 듣고도 이제 약간 혼란스러워서 나중에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도나의 그 수은주의로 나가는 작업 자체와 이도나의 어떤 개인적인 역정하고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러면 이도나의 개인적인 역정이 퇴행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수은주의라는 작업에서 그것의 어떤 흔적이나 징후를 읽을 수 있는지 그게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고 오히려 수은주의로 개념화시키는 작업은 어떤 면에서는 고향인데 그 작업과 달리 이도나 개인이 그 살아갔던 그 시대 이게 뭐 신인주의가 1930년에 나온 책이네요 보니까 박민철 선생님 얘기에 따르면 그 전에 이제 일종의 퇴행의 과정을 겪어서 그 다음에 나온 거라서 이제 그 틀에서 이걸 읽어야 된다라고 해석이 되든지 아니면 그 작업 자체는 상당히 고향의 작업을 의도했지만 실제 그 개인의 삶의 과정에서 보자면 그 역할을 못하고 퇴행을 보여준다라는 어떤 그 뭐 해석이 되든지 뭔가 그런 그 해석을 좀 더 명확하게 해주시면 저희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숙제를 드리는 그리고 걸로 제가 그 하고는 맥락에서 제 이제 너무 말이 많은데 기독교의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가 기독교 영향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막강하게 커요. 그러면 나머지 종교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박은식도 이제 선교사 들어오고 그런 걸 겪잖아요. 근데 이승만 그렇고 다 우리 한국 근대에서 기독교 영향은 엄청 큰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왜 박은식이가 대동교를 만들려고 했어요? 왜? 박은식이가. 왜 대동교라는 종교 형태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힘을 가져야 되는 게 힘을 가져야. 사상만, 유학 사상은 힘이 없다. 유학 사상 가지고 뭐 학교 앉아서 유학자들이 공장을 맹장을 그게 무슨 힘이 있냐? 이 어려운 시기에 무슨 현실적인 대처를 해나갈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공자교 또는 대동교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기독교가 막강한 조직력과 사람을 끌어들이고 하니까 그걸 옆에서 보는 거죠. 당연히 겪고 그 영향을 당연히 받아요. 그래서 어떤 사상만 일제의 탄압과 일제의 검열도 있고 뿐만 아니라 조직화라는 측면에서 그런 것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유엔스 선생님 얘기대로 무슨 유학이 뭐 이것이 뭐 옳고 저는 전혀 그렇게 안 봐요. 현실 속에서 얼만큼 작동을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이거죠. 예? 현실 속에서 어떤 계층과 어떤 계급과 어떤 인물들이 어떤 식으로 수용을 하고 어떤 다른 세력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작용했느냐. 그 작용할 때 과연 어떤 정도의 이론적인 그 힘이 있었느냐. 이런 걸 동시에 봐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이병태 선생이 뭐 그런 식으로 뭐 유학이 아니 박은식과 공자교 대동교 한 거는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척 노력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거를 꼭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퇴행이란 말 함부로 써서는 안 되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너무 나누는 건 곤란하고 그래서 우리 공부가 어려운 거죠. 특히 근현대 실제 시대까지 들어가서 그 10년대 1900년대, 1910년대 이런 걸 해명하고 20년 이거 해명해서 제대로 밝히기가 역사적 문학에서 많이 하잖아요. 하는데 철학자들이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관념적으로 딱 나누는 거는 위험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별 이펙트가 없다는 거죠. 항상 우리가 그런데 이제
신경을 쓰다 보면 공부하기가 너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사에서 쓰는 것 말고 근대성을 그럼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철학자들이 저는 그렇게 안 봐요. 한국에서 근대성 논의가 있다면, 역사학자들이 있든 문학자들이 한다면 그 논의를 다 커버하는 선에서 철학자들이 해야지, 뭐 철학한다고 무슨 특권이 있나요? 난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이상입니다. 하여튼 저는 좀 견해가 달라서 너무 강력한 반론을 제기했는데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도 다시 들어보니까 전 김재현 선생님이랑 크게 다를 게 없을 것 같은 저는 같다 생각 느껴지는데요. 예, 그럴 거예요. 그 제가 진짜 무슨 말 하고 싶으냐면, 그러니까 46년에 해방이 되고 개벽이 제대로 복간이 되거든요. 34년 말고 46년에 해방과 함께 복간이 돼서 세월호, 그러니까 세 권의 책을 발간하고 완전 폐간이 되는데, 46년 복간해가지고 그 짧았던 해방 전국 그 세 개의 책 속에서의 핵심 키워드는 민주주의였어요. 그 개벽에서 나왔던. 그러니까 동학천도교는 피민지 시기에서 자신의 민족 종교로서의 정체성을 계속 유지했을 수도 있고, 특히 이제 해방 전국에서 민주주의라는 키워드가 확 드러나고, 동학천도교의 교인들이 대다수 다 그거에 그 이론가들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키워드에 집중하면서 자신들의 사상과 이론을, 그다음에 또 천도교의 이론을 거기에 결집시켜서 막 만들어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생생함, 식민지 변혁의 어떤 그 지향들이 야뢰한테는, 특히 이제 소추는 중간에 이제 거의 절필해 버리니까, 야뢰한테는 그게 그런 약간의 후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S 외면이라고 해야 되나, 식민지 현실을 눈을 가리는, 오히려 그러고 나서 그 자신의 친인의 어떤 기억들을 뭐 소외하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다시 이제 되고, 근데 그 전쟁의 기록 속에서 그냥 이제 사라져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이제 김지현 선생님이랑 저랑 좀 다른 거는, 저희는 철학자는 선대의 사상을 그래도 평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개벽 잡지의 대다수 정말 그 국문학, 역사학 쪽 연구는 너무나 촘촘하고 자세히 되어 있는데 철학 연구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 개벽만큼 정말 그 보물과 같은 텍스트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걸 다 외면해 왔다라고 하죠. 한철연에도 있거든요. 80건이 넘는 책이 영인돼서 지금 한철연 그 연구실에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조금 보고, 전 아직 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아직 젊은 연구자라서 그런가, 혈기가 좀 막 넘쳐서 그런가, 그런 거 보면은 친일의 글들을 보면 조금 화가 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런 말씀 저는 드리면서 사회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병태 선생님. 예. 예, 잘 하고 계세요. 제가 이제 이런 게 필요하죠. 그 박민철 선생 말씀했던 그 복간된 거를 주도했던 사람이 이제 김기전이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계속 그 퇴행, 그 이도나 얘기를 아까 박찬원 선생님이 해주셨는데 제가 대답을 못해서, 그 저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 레디칼한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이상을 갖고 그 운동의 영역에 남았을 때하고, 그다음에 이제 현실 정치와, 그러니까 정당을 구축하고 정당화됐을 때 그 달라진 어떤 뭐 딜레마라고 할까요? 맞게 되는 딜레마, 이런 거하고도 좀 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맞물려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김재현 쌤은 이제 힘을 선택하는 그들의 선택에 대해서 그 뭐 그걸 이제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요. 저도 뭐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 이 동학이 이제 천도교화 되는 과정도 이제 손병희의 선택이었잖아요. 실정 종교화 되고, 그다음에 강점기 지배하에서 합법적인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선택이기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어쨌든 실제로 영향력을 상당히 그 장기간 동안 발휘했었으니까요. 이도나도 그와 유사한 선택을 저는 계속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학의 모호한 용어, 일상 용어 이런 것들을 이제 학제화하고 그 뭐 종교가 갖는 어떤 신학적 교리들을 강화시키면서 또 이 학제 안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뭐 시스템으로 이제 재구성해내는 이런 노력들을 그 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또 어떤 측면에서는 그 실정 종교화되고, 그다음에 강점기라고 하는 정치적 상황에 계속 그 손을 깊숙이 잡게 됐던 것도 그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부작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 학문 권력이 됐든 그 정치적인 현실적 권력이 됐든 간에 그쪽하고 양립할 수 있는 길을 그 실제로 이도나는 전 찾아 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30년대에 이제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끊임없이 그 현실과 타협하고 힘을 지향했던 그런 선택들의 결과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꼭 그 선택만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게, 그 야뢰하고 이제 소춘이 늘 같이 활동을 하다가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게 이제 30년대거든요. 야뢰는 어쨌든 그 이제 말하자면 그 의용군 모집할 때 이제 그 서울역에서 대중연설을 하는 그런 이제 친일 행적을 극명하게 남기게 되지만, 김기전은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하거든요. 기록을 보면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계속 아파요. 계속 아프고 글도 못 쓰고 하다가 딱 아까 그 박민철 선생이 얘기했던 해방 이후에 갑자기 건강해져요. 건강해져서 그 이제 이 개벽을 복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퇴행이라고 불렀던 것의 맥락 속에는 사실은 뭐 요 글 속에 담기지 않은 그 당시 어떤 여러 가지 맥락들을 고려했던 것 같아요. 자꾸 이제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이제 겹쳐서 이야기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끝나기 전에 6시에 원래 끝나는 거였어요. 끝나기 전에 홍보 하나 하고 그 다음 5월 30일은요. 상반기 마지막 한철원 원래 발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주제보다 더 뜨거운 주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식민지 조선 사회주의자들의 아나키즘 수용과 자기화 과정이거든요. 그 지금 박종성 선생님께서 유일자 그 소유 슈티르너 책 완역을 하셨고 아마 상반기에 출간이 될 것 같아요. 원고 다 넘어갔고 지금 이제 출판 작업인데, 슈티르너 그 한 1000페이지 정도 되는 제가 한 5년 정도 같이 옆에서 세미나하면서 봤던 그 노작이 진짜 이제 그 번역본이 최초로 한국사에 소개가 되고요. 그거가 맞춰서 식민지 조선의 사회주의자들이 슈티르너로 대표되는 아나키즘을 어떻게 수용하고 자기화했는지를 이제 박정선 선생님께서 짤막하게 5월 30일 날 이제 발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김재현 선생님 그때도 꼭 오셔서 전공 예. 제일 그래도 잘하시니까 말씀 많이 부탁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정선 선생님께서 저도 발표하신 같이 했으면 예, 하겠습니다. 근데 재밌네요. 그게 그 박미철 선생님, 근데 그 5월 달 발표가 지금 이거보다 더 뜨겁다고요? 뜨거운 주제라고요? 아무튼 예, 갑자기 많이 이쪽으로 건너오죠 지금 박종성 차 선생님 타고. 퇴행하셨어. 박민철 선생님. 그 끝내기 전에 그래도 계속 봐주신 총무부장님 서영환 선생님하고 진보 선생님 계신데요. 그래도 한 말씀씩 오늘 듣고 9명밖에 안 되는데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진보 선생님 먼저 한 말씀 해주시고 소감이나 뭐 평가나. 예, 오늘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틀 후에 아마 이병턴 선생님도 한번 박미철 선생님하고 뵐 것 같은데요. 세미나 해서. 근데 그때 분과안에서도 논의할 내용들을 오늘 좀 얘기들을 연장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예. 그래서 좀 더 좋은 책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오늘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한번 이틀 후에도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서영환 선생님 마지막. 뭐 저는 특별히 할 얘기는 없고요. 처음부터 관심이 있었는데 공시받고 처음부터 듣지 못해서 조금 아쉬웠고요. 그럼에도 선생님들 그 말씀 나누시는 거 들으면서 뭐 최근에 저희 관심과도 좀 많이 겹치는 내용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굉장히 도움이 되게 아주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정확하게 딱 6시입니다. 2시간 동안 짧고 아주 뜨겁게 오늘 원래 발표가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네. 미안합니다. 내가 너무 좀 아닙니다, 강하게 선생님. 얘기해서. 아닙니다, 선생님. 즐거웠습니다. 예. 하여튼 열심히 그래도- 하시니까 또 네. 예. 네. 아이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